안녕하십니까. 한국 아랍 소사이티 온라인 아랍 알기 특강 아랍 역사를 맡은 서강대 성일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1798년부터 1952년, 즉 이집트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아랍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폴레옹이라는 그 프랑스의 영웅이 왜 갑자기 이집트에 군을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원정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과 경쟁자였던 프랑스는 영국이 홍해와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거쳐 인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보내서 영국을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프랑스 내부 정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자 나폴레옹의 위협을 느낀 프랑스 정치인들이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보내버림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아주 먼 곳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1798년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고 이것이 곧 아랍 세계가 처음으로 서방 세계와 교류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군인들만 데려간 것이 아니고요. 많은 과학자들, 프랑스 과학자를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집트에 엄청나게 많은 그냥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거기에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문명들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었고요. 또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1801년 결국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끝내고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로제타 석, 로제타 스톤이라고 알려진 돌이 되겠습니다. 이 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로제타는 카이로 지역의 이름이고요. 아랍어로는 라시드라는 지역에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발견한 현무암의 커다란 현무암 돌인데요. 그 현무암 돌에 새겨진 글자, 이게 이집트 고대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고대 문자를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열심히 연구했던 프랑스의 고대학자, 고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샹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 로제타 스톤을 해석을 하는 데 성공하게 됨으로써 고대 이집트 유물의 비밀이 풀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이 아주 유명한 돌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이집트를 방문하시면 이집트 혁명 아직 해방 광장이죠. 타흐리르 광장 옆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 샹폴레옹의 두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원정이 끝나고 중동 지역은 다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옴으로써 피바람이 몰아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오니즘. 자, 시오니즘은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겠다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시오니즘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오니즘은 유대인 세속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이 이데올로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온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오니즘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오니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화폐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데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시온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저술했던 책이 바로 시온주의의 사상을 구체화했던 책이 되겠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로 Der Judenstaat, 즉 유대인 국가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은 현재 아랍 국가에서는 대단히 나쁜 것으로,
왜냐하면 서방의 어떤 식민지의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중동 지역을 식민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인지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다지 중동이나 아랍 지역에서 좋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스트 시오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또 아랍 사람들도 다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스트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대인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오스만 제국과 아랍과의 관계, 그 중에서 특히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1915년 영국 고등박물관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당시 아랍 지역, 특히 후세인 빈 알리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 우리가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서신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누가요? 영국이요. 그러나 문제는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약속이 지켜지긴 했으나 결국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 중동 지역, 즉 아랍 지역을 서로 분할하면서 나누어 가지겠다는 그런 밀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약이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맥마흔 선언이 바로 1915년이었고요. 1년 후 1916년 영국의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외교관 조지 피코가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협상을 하고, 그 협상 결과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을, 영국은 이라크, 요르단을 통치하게 되고, 또 러시아에게는 터키의 동부지방을 주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바로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되고, 결국 서구 식민지 세력이, 즉 프랑스와 영국을 위시한 세력이 결국 중동을 나누게 되는, 분열시키는 그러한 상징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민족의 지도자인 후세인에게 독립된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협정을 맺음으로써 아주 신뢰하지 못할 그런 세력으로 아랍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오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유대인 이민이 이제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갑자기 180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882년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큰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부터 매년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1900년대, 1920년,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면서 팔레스타인 인구가, 원래는 아랍 인구가 엄청 많았는데요. 유대인들이 조금씩 몰려들면서 팔레스타인 인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자 아랍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위험하다. 잘못하면 정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세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 바로 유대인 이주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또는 유대인과 아랍 간의 분쟁에 싹이 트게 되는 결말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시온주의의 출발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온주의의 이제 발전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세속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시온주의, 제2시온주의의 아버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른쪽 사진에 유대인의 별 왼쪽에 있는 저 데오도로 헤르첼, 즉 유대 시온주의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고, 이 시온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917년에요.
이 지금 슬라이드 왼편에 있는 사진에서 영국의 외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벨푸어가 무슨 선언을 하게 됩니까?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 즉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 즉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 그것을 지지하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랍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는 게 다시 영국이 발간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영국이 유대인 이민을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가 선언이 됨으로써 영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지그재그, 즉 한 번은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용한다 그랬다가 또 아랍인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그것을 걷어들이고 유대인의 이민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쓰므로써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악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할 문제는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도대체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들이 들어오는, 즉 유대의 시온주의자들이 몰려올 때 똘똘 뭉쳐서 유대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자기들 간의 권력 다툼, 세력 다툼으로써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또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바로 팔레스타인 당시 민족주의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즈 아민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결국 독일의 그다음에 나치들과 특히 히틀러라는 인물과 악수하는 지금 장면이 보이는데요. 후세인이가 결국 독일에게 가서 독일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후세인이 가문과 또 팔레스타인의 다른 가문이 있었습니다. 나샤시비 가문과 그다음에 또 칼리디 가문이 있는데요. 이런 가문들과 좀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팔레스타인 운동이 되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1936년입니다. 1936년 아랍인들이 다 함께 뭉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대항한 것이고 또한 영국의 통치를 대항해서 아랍 사람들이 힘을 뭉쳐서 더 이상 유대인의 이민을 받아줄 수 없고 유대인 이민을 허락한 영국을 우리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겠다며 아랍인들의 힘을 보여준 것이 바로 1936년에 아랍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해 1년 후에 1937년 유엔에서 페일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보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팔레스타인에 영국에 있던 필경을 보내서 팔레스타인을 두 개 국가로 나누자, 즉 팔레스타인 국가와 유대인 국가로 나누자라는 분할안, 즉 파티션 플랜, 분할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할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1937년 영국이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경을 팔레스타인에 보내게 되고요. 필경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돌아본 다음에 제안한 해결책이 바로 두 개 국가, 즉 팔레스타인 국가하고 유대인 국가를 나눠서 그렇게 두 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필분할안, 즉 파티션 플랜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제안했지만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과 아랍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거부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 이 필분할안은 양측이 사실상 거절함으로써 해결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8 문제는 또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또 다른 분할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유엔이 자체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분할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역시 필분할안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국가 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 하나를 세우겠다면서 1947년 두 개 국가를 세우겠다는 또 다른 분할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레스타인 측, 즉 아랍 측은 이 분할안을 거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 분할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양측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한 측이 거부함으로써 유엔 분할 결의안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해결책이 되고 1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결국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이 독립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결국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제1차 중동 전쟁이 바로 1948년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중동 전쟁, 우리 아랍어로는요, 이 전쟁이 낙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낙그바는 무슨 뜻일까요? 대재앙. 누구에게 대재앙이죠?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대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부릅니까?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쟁을 한 측은 재앙으로 보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독립한 전쟁으로 부르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독립국가를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아랍 국가들이 결국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 예멘들은 또 병력까지 파견함으로써 결국 제1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론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를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켜내면서 사실상 유대인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체가 돼버린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된 전쟁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 즉 낙그바가 되겠고요.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축출되거나 자신들의 고향과 집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비극의 출발이 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뒤로 하고요. 다시 이집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집트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집트는 1948년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정국은 대단히 불안해지고 당시 이집트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파루크라는 마지막 국왕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군인들을 파견했지만은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여기에 많은 불만을 또 가지고 있었고 또 왕정 체제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결국 혁명이 발생하는데요.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은 바로 자유장교단, 프리 오피서라는 이집트 군인들이 이런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물론 이집트 군인들 혼자만으로 군인들만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었겠죠. 다양한 세력들을 규합해서 특히 무슬림 형제단이나 혁명을 원하는 즉 이집트 국가의 어떤 변화를 위하는 다른 세력들을 다 규합을 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혁명으로서 이집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군주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이제는 공화국이 됩니다. 이집트라는 세속적인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통치자는 바로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집트 역사가들은 이 혁명을 사우라, 알무바라카, 사우라는 혁명이고요. 무바라카는 축복받은 축복의 혁명이라고 해서 사우라 알무바라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 되었고 이집트 사회를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1952년 이집트의 자유장교단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798년부터 1952년까지의 현대 아랍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1952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까지의 아랍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